만약 오랫동안 잊혀졌다고 믿었던 이름이 어느 날 불현듯 다시 눈앞에 나타난다면 그 순간 사람들의 표정은 어떻게 변할까? 반가움일까, 두려움일까, 아니면 심판을 예고하는 서늘한 그림자일까? 오늘은 태호가 한국을 찾아와 어떤 거대한 폭풍이 되어 돌아온다면 그 폭풍의 중심엔 누가 서 있게 될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보탬이 됩니다. 이태호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깊은 숨을 들이켰다. 차갑고 무거운 한국의 공기는 오히려 그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밟은 이 땅은 그에게 은혜와 빛, 복수와 심판을 동시에 떠올리게 했다. 그는 더 이상 불안정한 청년이 아니었다. 파리, 뉴욕, 런던의 미술시장에서 이름을 떨친 국제적인 아트딜러, 세계적인 컬렉터들이 그를 찾았고 언론은 그를 예술을 통해 시대를 바꾼 남자라 불렀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변하지 않는 하나가 남아있었다. 최자영이라는 이름. 20살의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였다. 등록금이 없어 학업을 포기했고 하루 벌어 하루를 연명했다.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고 스스로조차 자신의 인생에 기대가 없었다. 그때 미술관에서 그림 앞에 멍하니 서 있던 자신을 발견한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최자영. 그녀는 그를 불러 세워 물었다. 이 그림, 내 눈에는 어떻게 보여? 그날 그녀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청년의 눈빛 속에서 그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보았다. 그리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그 열정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자영은 자신의 장학재단을 통해 태호에게 기회를 주었다. 그 작은 기회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다. 그래서 그는 떠났다. 배움과 성공을 위해. 하지만 떠나면서 다짐했다. 언젠가 반드시 돌아와 관장님께 받은 은혜를 갚겠다. 그리고 지금 그 다짐을 이루기 위해 그는 돌아온 것이다. 기자가 몰려들었지만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공항을 빠져나와 곧장 택시에 올라탔다. 목적지는 단 하나, 자영이 있는 미술관이었다.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펼쳐졌다. 세월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고층 건물이 즐비했고 거리는 번잡했다. 그러나 태호의 시선은 과거의 그림자를 따라갔다. 저 골목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지, 저 다리 밑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어. 기억은 씁쓸했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성공한 남자였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20살 청년처럼 떨리고 있었다. 미술관에 도착했을 때 안내데스크 직원은 그의 이름을 듣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혹시 해외에서 유명한 그 아트딜러 이태호 씨 맞으시죠? 네, 하지만 제겐 그런 수식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관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사실 관장님은 요즘 건강이 좋지 않으십니다. 치매를 앓고 계셔서. 태호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곧 고개를 들어 단호하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가 전시장 안쪽으로 들어섰을 때 그림 앞에 서 있는 여인의 뒷모습이 보였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어깨, 약간은 흐트러진 걸음. 그러나 그림을 바라보는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하고 맑았다. 관장님. 그가 조심스레 불렀다. 자영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잠시 공허했지만 곧 태호의 얼굴에 멈췄다. 내가 태호였지? 맞구나. 내가 또 잊었구나. 하지만 내 얼굴, 어쩐지 참 반갑다. 태호는 눈물이 차올랐다. 그는 무릎을 꿇듯 다가갔다. 관장님, 저 돌아왔습니다. 이제 제가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지켜보던 또 다른 인물은 충격에 빠져 있었다. 바로 강세리. 그녀는 과거 여동생 캐서린의 신분을 훔쳐 달아나며 태호와의 인연을 끊어버린 장본인이었다. 그는 태호를 다시는 마주치지 않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나타난 태호의 얼굴은 마치 모든 죄악을 들춰낼 것 같은 서늘한 그림자였다. 세리는 손끝이 떨렸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안 돼, 안 돼. 제발 날 알아보지 마. 지호만은 지켜야 해. 그녀는 서둘러 황기찬에게 달려갔다. 기찬 씨, 저 남자 위험해. 그냥 돌려보내야 해. 하지만 황기찬은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위험하다니.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우리 그룹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저런 세계적 인맥과 안목을 가진 인물. 쉽게 오지 않아. 세리는 간신히 웃었지만 속은 무너져 내렸다. 저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나는 끝장이야. 황기찬은 곧 태호에게 접근했다. 태호 씨, 반갑습니다. 제가 황기찬입니다. 우리 그룹에서 미술 관련 프로젝트를 크게 진행 중인데 함께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태호는 냉정하게 답했다. 저는 이곳에 사업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제 은인을 뵙고자 왔습니다. 최자영 관장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다면 황 회장님과 더 이야기를 나눌 이유는 없습니다. 황기찬의 미소가 굳었다. 그는 태호를 붙잡기 위해 다른 수를 써야 한다는 걸 직감했다. 그날 밤 황기찬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노숙자에게 성급하게 말했다. 어머니 관장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태호를 끌어들이려면 최자영 관장이 있어야 해요. 노숙자는 손을 탁 치며 비웃었다. 아드님, 아무리 아드님이 회장이라도 어미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벌써 내놓으라고요? 전 죽을 때까지 관장할랍니다. 기찬은 속으로 욕을 삼켰다.
그는 이미 어머니조차 희생해야 한다는 각오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노숙자는 계략을 꾸몄다. 자영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했다. 위조 화가를 고용해 가짜 그림을 미술관에 걸고 그것을 자영의 실수로 훼손된 것처럼 꾸몄다. 관장이 치매 때문에 수십억짜리 작품을 망가뜨렸다는 소문만 나면 자영은 영영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었다. 전시장 안에서 노숙자가 외쳤다. 관장이 그림을 망가뜨렸어. 치매 환자가 무슨 관장을 해. 사람들은 술렁였다. 하지만 태호는 그림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멈추세요. 이건 진품이 아닙니다. 누군가 고의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순식간에 공기는 얼어붙었다. 노숙자의 얼굴이 굳었고 자영은 눈물 어린 눈빛으로 태호를 바라봤다. 내가 날 지켜주는구나. 황기찬은 태호의 눈빛에서 냉정한 결의를 읽었다. 그가 단순한 아트딜러가 아니라 최자영을 향한 굳건한 의지를 지닌 사람임을 직감했다. 그래서 그는 태호를 어떻게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자 했다. 태호 씨, 우리 집으로 오시죠. 편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기찬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속은 절박했다. 태호가 YL그룹과 손잡아야 자신도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다. 태호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진심이 아니었다. 좋습니다. 초대해 주신다면 가겠습니다. 좋아. 그 집에서 모든 진실을 끌어낼 거다. 태호는 속으로 그렇게 다짐했다. 저녁 식탁은 화려했다. 은은한 샹들리에 아래 크리스털 잔이 반짝였고 수십 가지 요리가 차려졌다. 그러나 그 화려함은 거칠일 뿐이었다. 식탁의 공기는 무겁고 보이지 않는 칼날이 오갔다. 태호는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살폈다. 황기찬은 억지 웃음을 지었고 강세리는 긴장된 손으로 식기를 잡았다. 노숙자는 오만한 얼굴로 고개를 치켜들고 있었다. 그리고 한쪽에는 황기만이 앉아 있었다.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다. 처음에는 잡담이 오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술 기운이 오른 기만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세리, 내가 날 죽이려 했지. 지호가 기찬이 아들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아버렸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으로 가득했다.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세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황기찬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형,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다들 듣고 있는데 헛소리하지 마. 그러나 기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난 다 기억해. 내가 내 목을 조르던 그날 밤 내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 왜 날 없애려 했지? 내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웠던 거잖아. 강세리는 손을 떨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니라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빛은 흔들렸다. 그 순간 어린 황지호가 해맑게 뛰어왔다. 아빠, 친구 아저씨, 이거 제 혈액형 검사예요. 작은 손에 들린 종이는 그저 종이 한 장이었지만 이 집안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폭탄이었다. 태호는 종이를 받아들었다. 순간 그의 눈빛이 멈췄다. 글자 하나하나가 그의 가슴을 찔렀다. 지호의 혈액형은 황기찬이나 세리와는 맞지 않았다. 그러나 태호와는 완벽히 일치했다. 그의 손이 떨렸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호야, 넌 내 아들이구나. 식탁 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황기찬은 얼굴이 굳더니 뒷목을 잡았다. 안 돼, 그럴 리 없어. 그리고는 그대로 의자에서 쓰러졌다. 강세리는 무릎을 꿇고 절규했다. 제발, 지호만은 건드리지 마요. 모든 벌은 제가 받을게요. 지호는 아무 잘못 없어요. 하지만 태호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내가 훔친 건 단지 내 여동생의 이름이 아니야. 내 아들의 삶까지 빼앗았지. 이제는 끝내야 할 시간이다. 노숙자가 벌떡 일어섰다. 이게 다 무슨 헛소리야. 지호는 우리 집안의 아이야. 내가 감히 뭔데. 그러나 태호는 그녀를 노려보며 말을 끊었다. 당신이야말로 이 집안을 썩게 만든 근원입니다. 미술관을 욕되게 하고 아들을 위해 거짓을 쌓아 올린 죄. 이제 심판받을 시간입니다. 노숙자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소리쳤다. 내가 뭔데 감히 우리 집안을 심판해. 태호는 지호를 끌어안았다. 아이는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나 정말 아빠 아들이에요? 태호는 눈가가 젖으며 대답했다. 그래, 지호야.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널 데리러 왔다. 강세리는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듯 주저앉았다. 그녀는 그동안 감춰왔던 비밀이 드러났음을 직감했다. 안 돼, 제발 이렇게 끝나면 안 돼. 그러나 이미 끝은 시작되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고 눈물은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순간 문이 열렸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최자영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다. 치매로 기억을 잃은 듯 보였던 그녀가 지금은 또렷한 눈으로 강세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강세리, 내가 한 모든 짓, 나는 다 기억하고 있어. 내 장학금을 훔치고 내 딸의 삶을 짓밟았던 순간까지. 강세리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노숙자는 놀라 절규했다. 말도 안 돼. 저 여자는 기억을 잃었다고 했잖아. 그러나 자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가 잃은 건 잠시뿐이야. 하지만 내 죄는 지워지지 않아. 태호는 자영 옆으로 다가갔다. 관장님, 이제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이 집안의 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강재인은 눈물을 흘리며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드디어 돌아오셨군요. 자영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제인아. 이젠 우리가 지켜야 할 차례다. 지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태호의 손길은 따뜻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아빠 품에 안겼다. 그날의 저녁 식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다. 모든 거짓이 폭발하는 심판의 무대였다. 황기찬은 쓰러졌고 노숙자는 무너졌다. 강세리는 절망 속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최자영은 기억을 되찾았다. 이제 여왕의 집은 더 이상 과거의 집이 아니었다. 거짓으로 세운 성은 무너졌고 진실만이 남았다. 황가의 식탁에서 터져나온 진실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도록 쌓여온 거짓과 탐욕의 탑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여왕의 집은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의 길을 걸었다. 황기찬은 충격으로 쓰러진 뒤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았으나 이미 그의 권위와 체면은 산산이 부서진 뒤였다. 병실에 누워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평생 권력만을 붙잡으며 살아왔지만 가장 가까운 진실조차 몰랐던 스스로에 대한 분노와 허무가 그를 괴롭혔다. 내 아들이 아니었다니 그럼 나는 무엇을 지켜온 거지?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고 누구도 그에게 답하지 않았다. 노숙자는 법정에 세워졌다. 그녀가 꾸민 계략, 위조와 사기, 그리고 자영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모든 계획이 드러났다. 교도소의 차가운 벽 앞에서 처음으로 그녀는 오만한 얼굴을 감추지 못하고 울부짖었다. 난 아들을 위해서였어. 모두 내 자식을 위해서였다고. 그러나 판사는 냉정했다. 그녀가 지킨 것은 아들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욕망이었다. 결국 노숙자는 쇠창살 안에 갇혀 평생 두려워했던 고독과 마주하게 되었다. 강세리는 절망 속에서 고립되었다. 지호를 지키고 싶다는 마지막 호소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 감춰왔던 두려움과 후회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나만 잘못한 게 아니야. 다들 다르지 않았어. 다들 거짓으로 살았잖아. 그러나 그 말은 공허하게 메아리쳤다. 지호는 이제 더 이상 그녀의 곁에 있지 않았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해 숨어 살던 그녀는 어느 날 홀로 길거리에 앉아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다. 황기만은 끝내 기억을 되찾았다. 그러나 그 기억은 그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다. 오히려 과거의 배신과 죽음의 위협이 꿈속에 끊임없이 나타났다. 그는 자주 악몽에서 깨어나 땀에 젖은 채로 중얼거렸다. 세리가 날 죽이려 했지. 난 그걸 봤어. 잊을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진실을 증언했고 그것으로 자신이 옳았음을 세상에 남겼다. 그의 얼굴에는 늦은 평화가 스쳤다. 최자영은 기억을 되찾은 뒤 가족과 미술관을 다시 지켰다. 완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림 앞에 서 있을 때마다 눈빛은 빛났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존경했다. 내가 잃었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부터는 지켜낼 수 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강인한 힘이 담겨 있었다. 강재인은 엄마와 함께 미술관을 새롭게 일으켰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 속에 머물지 않았다. 자신을 세상의 조롱 속에 가둔 과거를 벗어나 당당히 미술관의 후계자로서 걸어나갔다. 엄마, 이젠 제가 지켜드릴게요. 엄마가 제게 주신 모든 걸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태호. 그는 마침내 은혜를 갚았다. 관장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당신 덕분입니다. 이제는 제가 지켜드릴 차례입니다. 자영은 조용히 웃었다. 태호야, 내가 돌아왔구나. 내가 너를 알아봤던 건 틀리지 않았어. 그는 이제 아들 지호를 품에 안았다. 아이는 혼란스러웠지만 아빠의 품이 주는 따뜻함에 안정을 찾았다. 아빠, 이제 어디 가요? 우리의 집으로. 진짜 집으로 가자. 그는 지호와 함께 새 삶을 향해 걸어갔다. 그러나 이야기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권력은 무너졌고 진실은 세상에 드러났다. 하지만 무너진 집의 잔해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싹트고 있었다. 여왕의 집이 무너지고 모든 비밀이 드러난 뒤 세상은 그 집안을 더 이상 두려움과 부러움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화려한 대저택은 침묵 속에 가라앉았고 한때 권력을 움켜쥐던 사람들은 각자의 파멸을 맞이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던 그 순간에도 세상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파멸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전조에 불과했다. 이태호는 지호와 함께 조용한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여전히 사람들의 호기심은 그를 따라다녔지만 그는 세상의 이목보다도 아이의 웃음을 지키는데 마음을 두었다. 지호는 아직 어린 나이였으나 이미 자신이 특별한 진실 속에 서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학교에서 은근한 시선, 아빠와 엄마가 누구냐는 질문은 그의 마음에 작은 그림자처럼 남아있었다. 태호는 그 모든 시선을 막아주려 했으나 지호는 점점 자신만의 질문을 키워갔다. 나는 누구 아들이에요?
왜 엄마는 나랑 같이 안 사는 거예요? 태호는 대답을 피할 수 없었다. 넌 내 아들이야. 그리고 내 엄마는 지금 다른 길을 걷고 있단다. 하지만 지호는 어린 마음에도 느꼈다. 그 길이 단순한 다른 길이 아니라 무너진 길임을. 최자영은 기억을 회복했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미술관을 지키려 애썼고 강재인은 엄마와 함께 하루하루 전시를 준비했다. 그러나 미술관을 둘러싼 세상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한때 관장이 치매 환자라는 소문이 돌았고 가짜 그림 사건으로 시끄러웠던 그 과거는 쉽게 잊히지 않았다. 미술계의 기득권들은 속으로 비웃었다. 저 집안은 이미 끝났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예전의 영광은 돌아오지 않아. 하지만 자영은 흔들리지 않았다. 거짓으로 무너졌다면 진실로 다시 세우면 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끝나지 않는다. 그녀의 곁에서 제이는 다짐했다. 엄마, 제가 해낼게요. 저를 믿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파리에서 한 통의 소식이 날아들었다. 이태호가 과거 국제경매장에서 맞붙었던 옛 라이벌 알렉상드르 르클레르가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었다. 그는 한때 세계 미술시장에서 태호에게 치명적인 패배를 맛본 뒤 몰락했으나 그 패배를 결코 잊지 않았다. 태호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꾸리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순간 르클레르는 결심했다. 그가 세운 모든 것을 빼앗겠다. 그가 지킨다는 진실이 얼마나 나약한지 증명해주겠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르클레르는 곧장 YL그룹의 잔당 세력과 손을 잡았다. 황가가 무너졌다고 해도 권력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몰락한 회장의 옆에는 아직도 기득권에 집착하는 인물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새로운 대상을 찾고 있었다. 르클레르는 그들의 욕망을 교묘히 파고들었다. 당신들이 잃은 것은 명예가 아니다. 기회다. 나와 손잡으면 다시 권력을 되찾을 수 있다. 그 말에 많은 이들이 그의 편에 서기 시작했다. 한편 강세리는 숨어 지내고 있었다. 세상의 손가락질과 조롱 속에 얼굴조차 드러내지 못했지만 그녀의 집착은 사라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지호를 되찾고 싶은 욕망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지호는 내 아들이야. 내가 낳은 아이야. 아무리 태호가 진짜 아빠라 해도 내가 키웠어. 내가 품에 안고 잠든 수많은 밤을 저 사람은 모를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키웠다. 그리고 마침내 르클레르의 손길이 그녀에게 닿았다. 지호를 되찾고 싶지 않소? 그 아이는 당신이 가진 마지막 힘이오. 르클레르의 목소리는 매혹적이었다. 세리는 주저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르클레르는 미소 지었다. 방법은 간단하오. 진실보다 중요한 건 권력이지. 우리는 권력으로 아이를 데려오면 된다. 지호는 점점 혼란에 빠졌다. 태호와 함께 살아가지만 세상은 그에게 계속 질문을 던졌다. 넌 진짜 누구 아들이냐? 엄마는 어디 있니? 아이의 마음속에 의문이 깊어지자 세리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몰래 아이에게 메시지를 전하며 속삭였다. 지호야, 넌 내 아들이야. 아무도 그걸 부정할 수 없어. 널 키운 건 나야. 아빠는 널 낳았지만 널 사랑한 건 나잖아. 어린 지호의 마음은 흔들렸다. 그는 태호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세리의 말이 낯설게 다가오지 않았다. 강재인은 미술관 운영에서 새로운 시련을 맞이했다. 르클레르와 결탁한 기득권 미술인들은 그녀의 전시를 방해했다. 작품의 진위 논란을 조작하고 언론에 부정적인 기사를 흘렸다. 치매 환자의 딸이 무슨 관장이냐? 라는 독설이 기사 제목을 장식했다. 그러나 제이는 굴하지 않았다. 내가 엄마의 딸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진짜를 보여줄 것이다. 그녀는 직접 세계 각지의 신진 작가들과 접촉하며 전시를 준비했다. 그 과정에서 태호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힘으로 서고 싶었다. 최자영의 건강은 악화되고 있었다. 기억은 되찾았지만 몸은 쇠약해졌다. 그녀는 밤마다 미술관 전시장을 돌며 조용히 그림 앞에 섰다. 그림을 바라볼 때마다 그녀의 눈빛은 잠시나마 빛났다. 나는 여기서 모든 걸 시작했고 여기서 끝을 맞이할 것이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있다면 이 미술관은 내 뒤에도 살아남을 것이다. 그녀의 시선은 늘 태호와 제인에게 머물렀다. 태호는 르클레르의 움직임을 감지했다. 그리고 세리의 그림자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번엔 내가 지켜낼 것이다. 관장님의 이름도 제인의 꿈도 그리고 지호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겠다. 그의 눈빛은 예전의 복수심과는 다른 무게를 띠고 있었다. 이번에는 은혜 갚기 위한 제자가 아니라 아버지이자 동반자로서 지켜야 했다. 르클레르는 점점 세력을 넓혀갔다. 그의 계략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는 미술계 전체를 권력의 도구로 만들려 했다. 위조와 거래, 언론 조작을 서슴지 않으며 진실을 외치는 목소리를 짓밟았다. 그의 철학은 단호했다. 예술은 진실이 아니다. 권력이다. 누가 돈을 쥐고 누가 언론을 지배하느냐에 따라 걸작도 위작이 된다. 그는 태호를 향해 도전장을 던졌다. 당신이 지킨다는 진실, 그 허망한 이상을 내가 무너뜨려주겠다. 태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가장 큰 약점은 지호였다. 르클레르와 세리는 그 점을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지호를 이용해 태호를 흔들고 최자영의 미술관을 무너뜨리려 했다. 아이는 점점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나는 누구 아들이지? 왜 모두 나를 두고 싸우는 거지? 그의 작은 눈동자 속에는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태호는 지호가 혼란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불안을 느꼈다. 아이를 품에 안을 때마다 따뜻한 체온은 전해졌지만 지호의 눈빛 어딘가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아빠, 만약 엄마가 날 데리러 오면 난 어디로 가야 해요? 아이의 물음은 칼처럼 태호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차분히 답했다. 지호야, 넌 내 아들이야. 어디로도 가지 않아. 내 자리는 언제나 여기야. 하지만 태호 자신조차 그 확신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두려웠다. 강세리는 지호를 되찾기 위해 더 집요해졌다. 그녀는 르클레르와 손을 잡고 친권 소송을 준비했다. 변호사들과 함께 법률적 허점을 파고들며 자신이 양육자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려 했다. 내가 이 아이를 키운 건 사실이야. 아무리 태호가 친부라 해도 법은 양육자를 인정해줄 거야. 그러나 그녀의 내면에는 흔들리는 두려움이 있었다. 지호가 이미 태호에게 마음을 열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아이의 마음을 흔들 방법을 찾으려 했다. 몰래 편지를 보내고 학교 앞에서 기다리며 속삭였다. 지호야, 난 내 엄마야. 세상 누구도 그걸 부정할 수 없어. 지호는 점점 더 혼란에 빠졌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수군거렸다. 쟤 진짜 아빠가 누구래? 엄마랑 아빠가 바뀌었다던데.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시선과 질문이 그를 괴롭혔다. 밤마다 그는 울면서 태호에게 물었다. 아빠, 난 정말 아빠 아들이 맞아요? 왜 사람들은 다르게 말해요? 태호는 그때마다 아이를 꼭 안으며 말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진실은 하나야. 넌 내 아들이다. 그러나 아이의 마음속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한편 강재인은 미술관 운영에서 더욱 고단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다. 르클레르와 손잡은 기득권 세력은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해 언론을 조작하고 전시를 방해하며 심지어 작가들을 매수했다. 그 관장은 그저 이름뿐이다. 치매 환자의 딸이 무슨 예술을 논하냐? 라는 말이 기사 제목으로 쏟아졌다. 하지만 제인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직접 발로 뛰며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모으고 해외의 신진 화가와 연락을 이어갔다. 내가 보여줄 거야. 진실한 작품이 무엇인지, 예술이 어떻게 사람을 움직이는지. 그녀의 눈빛은 과거의 두려움 대신 강인함으로 빛났다. 최자영의 건강은 날로 악화됐다. 그러나 그녀는 병세를 숨긴 채 미술관을 지키려 했다. 밤마다 전시장을 돌며 그림 앞에 서는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고결했다. 내가 사라져도 이 미술관은 살아남아야 한다. 이 아이들이 있다면 가능할 것이다. 그녀는 태호와 제인을 바라보며 속으로 기도했다. 너희가 나의 마지막 희망이다. 르클레르는 점점 세력을 넓혀갔다. 그는 언론을 장악하고 위조 그림을 퍼뜨리며 시장을 흔들었다. 그의 철학은 언제나 같았다. 예술은 진실이 아니다. 권력이다. 돈을 준 자가 작품의 가치를 정한다. 그는 태호에게 공개적으로 도전장을 던졌다. 당신이 진실이라 부르는 건 허상이다. 내가 보여주겠다. 세상은 진실 따위에 관심이 없다. 태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르클레르의 위조 작품을 추적하며 증거를 모았다. 동시에 제인의 전시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지호였다. 아이는 점점 르클레르와 세리의 속삭임에 흔들리고 있었다. 아빠, 혹시 엄마 말이 맞는 걸까요? 날 키운 건 엄마잖아요. 그 말에 태호의 가슴은 무너졌다. 그는 아이의 혼란을 풀어주고 싶었지만 세상의 시선과 거짓된 속삭임은 너무나도 강력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강세리가 지호를 데려가려 한 날 벌어졌다. 학교 앞에서 아이를 기다리던 세리는 눈물 어린 얼굴로 손을 내밀었다. 지호야, 나랑 가자. 내가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어. 아이는 한순간 멈칫했다. 그때 태호가 나타나 지호를 감싸 안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다. 세리의 눈빛은 간절함과 광기가 섞여 있었고 태호의 눈빛은 단호했다. 지호는 내 아들이다. 더는 아이를 흔들지 마라. 그러나 세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넌 아버지일 뿐이야. 하지만 난 엄마야. 아이는 결국 엄마 품으로 돌아오게 돼. 르클레르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비웃었다. 역시 진실은 나약하다. 아이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진실을 논한단 말인가. 그는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을 흘렸다. 세계적인 아트 딜러, 친권 분쟁 휘말려. 세상은 다시 술렁였고 태호는 위기 속에 몰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제인의 전시가 다가오고 있었고 그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다. 그는 제인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보여줄 예술이 세상을 바꿀 거다. 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이제 엄마의 딸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아요. 제 이름으로, 제 힘으로 이 전시를 지켜낼 거예요. 전시 개막날, 르클레르는 위조 작품을 퍼뜨려 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태호는 치밀한 조사로 그 위조의 증거를 공개했다. 이 작품은 가짜다. 예술을 권력으로 오염시킨 자들의 짓이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관객들은 술렁였고
언론은 새로운 사실에 집중했다. 르클레르의 얼굴은 굳어갔다. 그러나 진짜 클라이맥스는 지호였다. 언론 앞에서 아이가 울며 외쳤다. 난 아빠의 아들이에요. 엄마가 키웠어도 내 마음은 아빠한테 있어요. 날 지켜준 건 아빠였어요. 그 순간 세리는 무너졌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지호야. 그러나 아이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다. 최자영은 전시장을 지켜보며 마지막 힘을 다해 미소 지었다. 그녀는 속으로 속삭였다. 이제 됐다. 내가 지켜온 진실이 아이들에게 이어졌다.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쓰러졌다. 남은 가족들은 눈물 속에서 그녀를 보내야 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 유언은 모두의 가슴에 새겨졌다. 진실을 지켜라. 거짓에 무릎 꿇지 마라. 르클레르는 결국 무너졌다. 그의 위조와 거래가 세상에 드러났고 그는 법정에 섰다. 강세리는 친권을 잃고 세상에서 사라졌다. 황가의 잔재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남은 것은 태호와 지호, 그리고 제인이 지켜낸 미술관이었다. 시간이 흘러 지호는 성인이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길을 잇겠다며 선언했다. 아버지가 지켜온 진실, 어머니가 남긴 이름, 그리고 외할머니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다. 여왕의 집은 무너졌지만 그 잔해 위에서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 순간 더 충격적인 비밀이 터져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